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뭐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그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동아시아 담론이라 하면 이제 어떤 또 뭐랄까 선의의 편견 같은 게 있냐 하면 이 동아시아 담론을 처음 시작했던 게 일본 지식인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가 이제 전 세계로 세력 확장을 하고 이 동아시아에 이렇게 침탈해 오니까 이제 일본이 선도적으로 그걸 막아내면서 이제 동아시아인들끼리 모이자, 뭉치자,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상에서 처음 나왔던 이야기로 이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뭐 실제로 일본 군국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이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제 이 담론을 뭐 대동아 공영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도 계속 그 패권이라든지 제국주의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곤 하는데, 이 동아시아 담론을 얘기할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런 어떤 패권주의 내지는 제국주의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이 담론 속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제 이 동아시아 담론의 어떤 대표 주자이신데,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담론이 제국주의 담론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항상 꼭 명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점점 이제 이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이 결론을 앞당겨서 간단히 정리하고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한국의 안중근 이래의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 제가 책에서 정리했던 비판적 지역주의 또는 동아시아 대한체제론의 경우는 공간적 인식이 삼층적이다, 중층적이라는 말 속에 이미 세계주의 또는 이 보편주의와의 지역주의와 어떤 민족주의와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어가는 한은 어느 정도 안정장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정장치는 만약 안정장치가 없다면, 그래서 선생님 말씀 대로 그런 식의 어떤 그 오용 또는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은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쇠퇴해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 단적으로 선생님이 그 중국 학계에 가셔서 그 중국에 과연 아시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얘기도 보면 그 동아시아 담론을 또 형성하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인, 중국인들도 이 담론을 이렇게 만들면서 같이 협력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을 동등한 어떤 한 명의 주체, 역사의 주체로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질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하고 계속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 문제가. 예. 제가 그 중국인들한테 중국이 아시아에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걸 이제 중국어 잡지에 발표하면서 일정한 반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책도 내게 됐고, 중국에 자주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인터뷰도 많이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중국은 확실히 세계와 중국을 마주보지 중간에 매개 고리로서의 아시아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역을.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게 중국 사상사에 뿌리 내려 있는 사유의 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을 했던 거고, 중국인들이 일부지입니다만은 자기 성찰의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물론 아시아주의의 계보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중국을 상대화하기 위해서 동양인이 아시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자기들식으로 문명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주의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의 주류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동아고용권 이론으로 흘러와서 결국은 일본의 민족주의의 또 다른 확대판으로 그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건 경계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무리 3층적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3층이 그냥 평형적으로 결합되는 건 아니라면 그 안에 위기일수도 생길 수 있고 충돌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전장치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게 과연 각자의 현실 변혁의 이론으로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현상 타파적이냐 현상 수능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아시아주의에도 여러 계보가 있는데 비주류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이라는 책을 펴나면서 거기서 실었던 글인데 오자키 호츠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좌파 운동가로서 결국 일제 말기에 감옥에서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의 동아시아 협동체론 같은 경우는 주류적인 아시아주의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독창적인 사유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아시아 협동체 주장에는 일본 국가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일본 국가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부 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중국의 민족해방운동과의 연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에도 이런 계보가 있고 일본의 아시아주의의 어떤 그런 극한 임계점이라고 좀 학술적 용어처럼 들긴 합니다만 어떤 극한에 다다라서 그 이후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임계점을 보여주는 사상가가 있듯이 아시아주의라는 게 대동아공권만 흐르는 게 아니고 오자키 호츠미 같은 사람도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각자 자기 사회를 어떻게 변혁하는가? 변혁 이론으로서의 힘을, 동력을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아시아주의가 또는 동아시아 담론이 민족주의 자기 확대판으로 가지 않는 그리고 이웃과도 수평적 연대하는 그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시점에서 90년대 초에 귀환했던 동아시아 담론이 지금도 그만한 현실 변혁에 힘을 가지고 있냐 없냐라는 것은 뭐 토론의 여지가 있겠죠. 저는 그 점에서 겸허하게 저 자신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혹시 그 최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뭐 울컥할 정도로 감동한 대목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분노가 넘쳤죠. 그 당시 선생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80년. 80년에 전 집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 26일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 사건을 학생들 강의할 때 역사는 변한다. 늘 변한다는 역사를 설명할 때 잘 얘기를 해요. 그 전만 해도 저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박정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아들이 계승할 줄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죽었다는 얘기를 12월 26일 날 밤에 전화로 듣고 저는 머리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모든 거는 변하는구나. 변하는 속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본 그 대학생들, 학생들, 젊은 친구들의 감상평을 이제 전해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성공하려면 기회와 연주를 잘 잡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 역사를 뭐 이때는 이제 하나의 팩트, 과거의 사실로서의 역사일 텐데 역사만을 보고서 사람들이 배우는 게 너무나 가지각색이구나.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냉소와 허무, 냉소주의나 허무주의를 피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할 텐데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똑같은 사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그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역사적 사실 이외에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떤 다른 종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역사 말고도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개인의 수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 강조도 많이 하셨는데 그것하고 또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 또 아주 큰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 이런 기회는 이제 자주 없을 테니까 자주 불러주시죠. 선생님 만나 뵙고서 이제 사학계에 석학이신 선생님께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뭐 전쟁도 너무 많고 너무 안 좋은 사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자주 해보거든요. 지금까지 역사가 쭉 이래 왔다면 앞으로도 이럴 것도 같은데 이런 좀 어두운 내지는 암담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꼭 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옛날식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좋아합니다만.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년호 신문에서는 늘 역사가들한테 뭐 전망하고 뭐 이런 걸 기고를 받는데 역사가한테 그런 기능을 요구했던 거죠. 뭐 강하게 표현하면 예언자적 기능이랄까. 근데 이제 요즘은 역사가한테 그런 기대도 안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만 기대하고 뭐 이러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거 관련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봄을 보면서 대부분은 비열한 인간들 분상과 자기 존엄을 지키려는 한 개인이랄까, 몇 사람에 대한 대비가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자기가 어떤 거에 참여해서 어떤 현실을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인 능력에 대한, 효과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잘 못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선생님 용어대로 한다면 사회개혁적 자아를 갖지를 못하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그럼 뭐 요즘 청년 담론이 너무 유행입니다만, 부닥친 현실이 더 암담한데, 뭐 사회개혁적 자아는커녕 자기 자아로서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청년 담론의 주류죠. 저는 거의 그것도 하나의 유행이라고 봐요. 너무 그렇게 몰아가면 전부 그 틀로 자기 자신의 문제 돌아보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담론을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청년들한테는 실감이 덜하게 느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시대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기류의 김대중도 같이 한번 봐라. 그 사람이 그런 영화를 다큐멘터리 보면서 대조해 보는 방법도 있다. 김대중에게 열광했던 사람들, 특히 전라도 분들의 그게 단순히 지역 감정은 아니다. 억눌린 뭐가 있다. 그런 걸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사라는 자료, 영화 이런 것들을 속에서 어떻게 역사의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저도 뭐 그런 질문 이제 역사 연구자니까 종종 받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거는 동시에 이렇게 영어로 use와 misuse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용과 활용과 오용, 남용은 늘 같이 가요. 아주 과장해서 말하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떻게 방법이 역사의 교훈을 잘 찾아낼 거냐는 거는, 저는 뭐 결론은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예시카의 용어를 변형해서 제가 말씀 종종 드리는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화다. 미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냐고 한다면 그 미래를 직접 만들기 전에 과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미래의 변혁의 창조의 원동력을 삼고, 그래서 과거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건 좁은 의미의 직접적인 비유를 끌고 오면은 그거는 오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용과 활용의 종이 한 장 차이가 갈라지는 거를 최근에 선생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BC 드라마에 연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병자호란 전후한 시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서 꽤 많은 그 소위 환향녀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역사적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페미니즘 요소도 있지만 역사에서 사실 충실하던 거 봤는데 거기서 보면요. 역사의 교훈을 청조와 조선이 역사의 교훈을 달리 받아들여요. 청조는 그 전에 있었던 정미호란에서 얻은 교훈이 다른 거예요. 조선하고. 청조는 정미호란 때 천천히 오면서 주변을 다 공략하고 오다 보니까 시간을 주어서 조선 왕자가 강화도로 피난 가가지고 물에 막혀서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병자호란 때는 속전속결해요. 바로 겨울이니까 강을 건너서 말 타고 달려옵니다. 주변에 웬만한 성 무시하고 바로 서울로 와버려요. 강화도로 갈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역사 교훈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은 거죠. 조선 왕조는 예전에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적 전제가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강화도로 가면 된다. 근데 시간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결국 남한성성으로 갔다가 삼전도에 굴욕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늘 열려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열려 있어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 교훈을 어떻게 오냐라는 거는 역사의 전제를 비교해야 되고 그 전제와 지금이 갖고 다른지에 대한 냉엄한 현실 점검을 하는 그것이 선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활용과 오용으로 싹 갈리게 돼서 미래의 전혀 다른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전제들을 비교하는 것, 역사의 전제들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도 그러려니와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역사 정책학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역사의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때 사안을 놓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중간기처럼 오늘을 비교해서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도 너무 직접적인 비유는 적절치 않고 엄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정도가 직업적인 역사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야기를 다시 개인의 문제로 돌아오면은 저는 역사하다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철학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역사하다라는 단어는 찾으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철학한다, 뭐 개똥 철학한다라는 거 예전에는 있었어요. 역사하다라는 거는 결국 학문으로서 역사를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일이 아니고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사물을 보고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 적용하는 그걸 일상화하는 체득하는 것을 역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강조하는데요. 역사하다는 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째는 모든 세상, 모든 문제, 사물들은 변화한다. 아까 11용 얘기도 했습니다. 고정된 건 없다. 모든 건 변화한다. 변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그 변화하는 것의 현실도 변화하는 거니까 그 변화하는 현실을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다. 그것이 역사하다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집단적인 또는 국가나 이런 사회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로 누구나 역사를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훈련할 수 있는 역사를 체득하는 길은 저는 요즘 강조하는 게 역사를 듣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울여 듣는 힘, 남의 문제에 관심 갖는 거,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심 갖는 거는 호기심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흥미 속에서 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호기심이 관음증이 심각한 형태입니다만 그것처럼 그것이라면 관심은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말을 못하거나 웅얼거리는 개인 집단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힘을 갖는 것이 역사를 듣는 힘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걸 쌓으면서록 체득할수록 역사를 하다의 능력이 키워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토미야마 타에코라는 여성 화가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예, 일본인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종군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한국의 광주운동이라든가 뭐 김제아의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진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이래의 동아시아의 역사의 비극에 대해서 늘 그 작품화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삶을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야말로 역사가는 아닙니다만 직업적 의미에서 역사를 듣는 힘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 약자에 대해서 억눌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역사를 듣는 힘을 가졌고 그분이야말로 제가 말하는 사회적 영성을 갖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분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가까이 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선생님이 질문에서 얘기하신 역사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길이 생길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역사의 법칙을 알라 이런 차원보다도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거는 뭐 사회 개혁적 자아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남에 대해서 특히 억눌린 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라는 사람이 관계 속의 자아라는 거를 관심을 갖는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특정한 종교 용어를 빌린다면 불교의 연기설을 얘기하잖아요. 삼라만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인간도 있고 그 중에 나도 있다라는 연기의 구조 속에 각자를 파악하는 게 그냥 관계 속에 개인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의 한 유파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의 민족 종교 또 근대 신흥 종교였던 원불교에서는 그 불교의 연기설이 좀 냉정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온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은혜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삼라만상 모두는 은혜를 입거나 갚는 관계. 물론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뭐 그걸 도울 수도 키우고 이러듯이 모든 관계가 그런 은혜의 관계다. 은혜의 순환 관계라고 보며 그 과정에 내가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실패한 역사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역사의 지하수로 흘러갔다가 필요할 때 분출되는 것이 나올 수 있듯이 역사적 가능성도 다시 보게 되고 동시에 우리 역사는 실패 역사만도 아니었다. 실제로 표출돼서 역사의 변혁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이 있었다. 뭐 동학의 일정한 성취, 3.1운동의 일정한 성취, 그 다음에 뭐 해방 이후에도 4.19 이래 또는 최근에 촛불대항전까지도 일정한 성취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진보는 아니고 일정한 순환도 겪는 우여곡절을 겪는 역사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취와 역사적 실패한 가능성을 동시에 본다면 그리고 그 삶에 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이 서로 은혜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이해한다면은 그것이 역사 허무주의를 넘어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어떤 죽음에 넘어서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 공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역사 하다다. 하다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